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다들 가게들 편안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뭐 큰 움직임은 없는데 뭐 해석하는 분분히 의견이 갈리고 있고 뭐 전망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정책의 패착을 알 수 있겠죠. 잘한 정책인지 아니면 시장 기능을 훼손한 시장의 반격 뭐 이런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그 주택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킨 정책인지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이 꼭지일까?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생각 어떠세요? 집값은 뭐 제가 미뤄 짐작한데 2015년도부터 계속 꼭지였다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꼭지인지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을 주시는 분은 주식회사 도시학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해묵은 명제인 것 같아요. 맨날 지금이 꼭지일까 지금이 바닥일까. 이거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 타임워치를 돌려서 한 1년만 뒤에서 앞을 보면 그죠? 네, 그렇죠. 정확할 것 같은데 당시에 이거를 예측이나 판단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리스키하고 또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뭐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사면은 꼭지를 잡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담도 뭐 그런 류의 상담이 많고요. 특히 그 과거에 우리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이걸 시행을 한 후에 한 2008년 이후에는 집값이 좀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상한제 시행하면은 집값이 꺾이는 거 아닌가, 지금 꼭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죠. 뭐 시장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몇 년 뒤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가 꼭지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상승하고 있는 중에 꼭지인지 아닌지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집값이 꼭지였던 시점, 그런 시점의 어떤 공통점 같은 걸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꼭지였다 아니면 뭐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보통 몇 년도로 기억하세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제 집값이 꺾이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자세히 보면 서울 수도권도 2009년도에 한번 반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고요. 또 그때쯤부터는 지방의 경우는 그때부터 또 상승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명확한 시점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고 지역별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거의 동일한 그 변동을 보였던 시기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80년대 말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때 이제 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해서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91년부터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도 집값이 꺾였고요. 근데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90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집값이 좀 꺾였어요. 또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꺾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장 내부 요인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 뭘 생각하냐면 80년대, 91년도 때 집값이 꺾였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92년도에
그 대한민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 내수경이 안 좋았던 시기거든요. 역대 손해고 그때가 이제 금융실명제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그 굉장히 내수 경기가 죽거나 막 이런 상황이 다 맞물린 거죠. 곽 대표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 그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었어요. 예, 예. 리세션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뭐 집값도 떨어지고 하던 시기이죠.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부동산 114 자료하고 또 뭐 이렇게 포털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숫자를 갖고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보니까 한 해석은 한국감정원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격 상승률이 11.08%밖에 안 된다. 지금 굉장히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안정세가 됐다라는 이런 논조가 있고 그 제일 유명한 포털이죠. 부동산 114 자료 보니까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그러니까 2년 동안 평균 매매가 상승이 30.22%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랐다. 특히나 신축 같은 입주 5년째 상승률은 40.83%까지 올랐다. 이런 상이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곽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히십니까? 이게 이제 통계라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 어떤 각도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전국 집값으로 볼 거냐, 또는 수도권 집값으로 볼 거냐, 수도권 아파트 값으로 볼 거냐, 또 서울 집값으로 볼 거냐, 서울 아파트 값으로 볼 거냐,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 볼 거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럼 수도권 아파트로 하시죠. 수도권 아파트.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네. 주변에서 내가 어떤 동경하는 대상, 내가 가고 싶은 집, 그런 것들의 집값이 오르면은 많이 올랐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로 한정해서 보면은 또 서울은 많이 올랐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최근 한 4, 5년간 또 경기 인천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예, 예. 또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많이 오른 곳이 있고 얼마 안 오른 데도 있고 뭐 신축, 역세권, 대단지 이런 데 많이 올랐고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비교는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국민은행 시세를 많이 예. 참고를 하는데 오래 했으니까요. 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뭐 80년대 말이나 예, 예. 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예. 거의 서울 아파트 값이 100% 가까이 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집값 상승률, 서울 아파트 상승률 평균을 보면은 예, 예. 30% 안팎이에요. 물론 뭐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게 그때는 우리가 성장률도 높았고 물가 상승률도 높았던 시기이고 지금은 저성장에다가 저물가 국면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장기간 이렇게 보면 예. 물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물가는 그 뭐 올해는 많이 오르고 내년에는 확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요. 집값은 뭐 오를 때는 많이 올랐다가 또 뭐 침체기 때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평균치를 내면 그렇죠. 평균을 내보면 결국 물가 변동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집값의 변동률이 네. 최근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느냐 네.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모집단 통계 모집단을 막 그 서울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렇죠. 놓고 해석하면은 많이 오르고 특히 강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오르지만은 물가하고 대비하는 거는 평균 집값이죠. 그걸로 보면은 지난 2009년 이후에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은 집값 변동이 중락이 있었으니까. 그 물가 변동률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이 뭐 특별히 과열됐다거나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요. 예, 예. 보통 이렇게 상승장의 전반 후반으로 나누면은 이 상승장일 때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상승폭이 나타나거든요. 침체기 때는 물론 예. 반대 현상일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물가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한 상승장의 중간쯤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집값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또 전세라는 특유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 전세값 비율의 변동을 봐도 그렇죠. 좀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보통 전세가는 뛰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끝날 때쯤 되면은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서울을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전세가 비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2008년도에 38.5, 40이 좀 안 됐었어요.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2016년 중반에 거의 그 75%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이 이제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에 대비한 전세가 비율이 이제 60%가 깨졌어요. 예. 이제 8, 9 이 정도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한 40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봐서도 뭐 지금이 꼭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간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과거에 보면은 결국은 집값이 꺾이는 거는 임대료가 꺾여야 되거든요. 임대료를 결정해주는 전세가를 결정해주는 거는 결국 수급인데 이제 그 뭐 쉽게 얘기하면은 많이 지어야 꺾인다는 거예요. 뭐 91년도에는 그 5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꺾였고, 그럼 이제 2009년도도 보면은 뭐 금융위기 탓도 있었지만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2005년도에 예고하고 예. 우리가 이제 2007년까지는 유예시켜 줬었거든요. 근데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진 건설사들 물량이.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그 상한제 시행하면은 집을 못 짓는다고 생각하고 2007년도까지 서둘러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 8년도에 물량이 막 쏟아지게 되고 그 쏟아진 물량이 이제 10년경에 입주가 많이 되면서 결국은 그것도 이제 수급에 의해서 과다 물량에 의해서 뭐 꼭지점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고 토론을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여러 차례 이제 저도 봤는데 지금 하신 얘기는 싹 빼고 그냥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 되고 나서 집값이 안정됐다 또는 그때 이후에 공급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 그냥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게 정말 편집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지금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가격이 안정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나타난 건 2008년부터 12년까지 미분양 물량이 나타났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도 오면서 그때 과도하게 물량 밀어내기 중대형이 공급되면서 세계경제가 위기가 오니까 당연히 분양이 안 된 게 12년까지 갔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꺾인 건데 이제 외부 겉만 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곽 대표님이 전세가 결정하는 건 수급 문제다. 요거는 또 제가 건산의 두성규 박사님이 이제 패널로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데 뭐 하니까 거두절미하고 헬로시티 물량이 공급됐을 때 주변 그 송파 이쪽 전세가도 안정됐다 이 말로 한마디 정리하신다.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적용될 수 있는. 그렇죠. 결국은 뭐 아무리 정책을 해도 수급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많이 지어져야 돼요. 뭐 같은 맥락에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침체기 이후에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작은 평수 소형 선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소형이 먼저 가격이 뛰고 그렇죠. 또 가격이 뛰니까 그런 걸 많이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상승장 중간쯤 되면 소형 공급한 것들이 많이 입주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소형의 희소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중대형의 희소성이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중대형을 많이 공급하는 시기 그 이후에 상승장을 대부분 막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00년대 초에는 소형 중심이었고 2006, 7, 8년도에 보면은 대형 선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7년, 8년에 중대형을 많이 공급하니까 상승장이 막을 내렸던 거예요. 사실 80년대에도 비슷합니다. 80년대에도
한 뭐 90년, 91년 이때쯤 되면은 대형 선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대형 선호 현상까지는 안 갔어요. 최근도 그랬잖아요. 14, 15, 16에 중소형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대형은 거의 공급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형 선호에서 지금은 중형 정도, 중형. 평형대로 30평형대가 가장 선호되는 시기인데 그런 측면을 봐서도 아직 꼭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다만 외부 변수라는 건 있을 수가 그렇죠. 있죠. 그거는 뭐 신도 모르는 외부 예. 변수니까. 근데 이제 외부 변수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세계 경제가 공황을 간다든가 해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상승장이 끝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은 수급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상승장이 끝난 이후에도 또 임대료가 계속 뛰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뭐 매매가가 오르고 이런 뭐 내리고 이런 부분보다도 이 임대료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전세가가.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실수요자들도 혹시 꼭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또 보면은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지금 뭐 수백 대 1씩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그 이제 실수요자들의 대기 매수세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청약 제도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얼핏 보기에는 이 자원의 배분을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효율적으로 해주는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그런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대기 매수화 시키거든요. 매수 대기세로 만들어 희망 고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장을 더 길게 끌고 가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유유 수요를 남겨놓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살 여건이 되면은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을 자꾸 대기시키거든요. 청약을 한다든지 뭐 또는 이런 희망을 자꾸 예. 주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상승장 끝 지점 이렇게 보면 상승장이 시작될 때는 무주택 비율이 뭐 한 45%, 46% 이 정도 돼요. 예. 상승장 끝날 때쯤 가면은 한 40% 정도에서 끝나게 되는데 지금이 한 43%쯤 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 그 매수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아직 꼭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집값 지금이 꼭질까라는 주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곽 대표님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전문가로서 좋아하는 이유는 패턴의 변동이 시차의 흐름에 따라 똑같은 패턴이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소형, 중형, 대형의 변동세, 그다음에 전세가의 변동세가 어떤 한 서클로 만들면 과거부터 오늘까지 했을 때 몇 차례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셔서 저는 참 유익한,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저희 방송에 굉장히 유익한 분을 정말 잘 모셨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과거 사례를 과거는 과거일 뿐이 아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거기에 이제 외생 변수나 또는 당시에 어떤 그 전에 없었던 것이 첨가가 될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의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집값 지금이 꼭지 아니라는 곽창석 대표님의 주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늘 중요한데, 집값 결정 상승률이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으뜸은 수급 문제다. 요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에게 늘 도움을 주시는 방법 잘 아시죠? 힘 안 들고 돈 안 듭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눌러주시면 곽 대표님과 제가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곽창석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